네, 안녕하십니까. 청주대학교 이용남입니다. 지금 제 상태가 지금 많이 메롱입니다. 메롱인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 좀 뻘짓을 하느라고 어찌하다 보니까 이 몸의 컨디션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그 세월엑스 때문인데, 세월엑스 8시간 49분 3초를 보느라고, 그것도 공개된다는 시간 4시 16분부터 기다렸는데 이게 잘 제 시간에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날밤을 좀 새고 이제 바로 이제 글을 썼더니 이 정신을 지금 못 차리겠습니다. 8시간 49분이라는 이 러닝 타임의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이제 고통스러운지 이번에 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좀 청주에서 이제 부리부리 좀 빨리 오느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원고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보내게 되는 그런 어떤 좀 바쁜 스케줄이었는데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오늘은 좀 확보되나요, 저한테? 예. 뭐 보시다시피 좀 양이 좀 많아서요.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까 지금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려는 그 주제는 대한민국 그 문화안보 핵심을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념 전쟁 중이라는 거, 그 이념 전쟁 중에서도 역사 전쟁과 문화 전쟁, 특히 이 문화 전쟁에 있어서 문화 안보 의식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어떤 문화 안보 의식에 대한 어떤 위기에 대한 어떤 사례들 한 5가지 정도를 좀 예를 들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문화 안보 의식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의식 강화라 할까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성과 정체성을 좀 수호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뭐 올해 제일 핫한 영화 그러면 아마 작년에 개봉됐지만은 내부자들일 겁니다. 작년 이맘때 때 개봉됐는데,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요 근래 들어와서 새롭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 내부자들의 이야기가 좀 새롭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이었던 영화 속 인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좀 흔들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장필우가 나오죠. 이경영 씨가 어찌 본다면 이제 대권을 꿈꾸고 있는 존재이고, 또 그 대권을 꿈꾸고 있는 어떤 존재를 도와주는 이 신문사 이제 주필이 나오죠. 지금 이강이 이제 이 백윤식 씨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 누구인지,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구인지, 또 그 밑에서 지금 안상구 이병헌처럼 이렇게 좀 손을 돌리면서 나름대로 복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제 그런 어떤 진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파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조폭 같은 어떤 정치꾼이라든지 이제 검찰이라든지 이제 언론들의 어떤 아주 나쁜 거래죠. 그 나쁜 거래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을 좀 농단하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국정농단의 어떤 실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텍스트 자체를 좀 읽어 나가면서 부연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이념 전쟁 중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태극기 집회와 그 촛불 집회 양상을 보면요, 이념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무기 형태가 태극기와 촛불로 진화됐을 뿐입니다. 이 위기의 어떤 대한민국의 현실이랄까요? 그 현실 속의 어떤 부역자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을 좀 영화 곡성처럼 좀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에 아마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곡성이라는 영화에 이 카피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미끼를 물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최고의 어떤 영화 카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지금 많은 이제 국민들이 좀 현혹되지 않아야 되는 지금 이런 언론들의 미친 언론들의 어떤 선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무수하게 이제 던져지고 있는 어떤 미끼들을 이렇게 덥석 물지 말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대별 전쟁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 전쟁은요, 소총을 든 진지병들이 등장하는 나폴레옹 전쟁이었습니다.
2세대 전쟁은 그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싸우는 총력전으로 화력이 전황을 좌우한 남북 전쟁과 제1차 세계 대전이었고요. 3세대 전쟁은 무기 체계 발달로 진지전 대신 기동전이 된 2차 세계 대전입니다. 4세대 전쟁은 심리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 분란을 조성하는 비대칭, 비정규 전력에 초점을 맞춘 전쟁이고요. 5세대 전쟁은 사이버전으로 일거에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블랙스완으로 불리는 전쟁입니다. 참 재밌는 게요. 노무현 정권 때 이 북한 IT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고, 즉 국민의 혈세를 지원했습니다. 확인된 액수만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국고 지원이, 즉 우리의 혈세가 이 북한의 사이버 용병을 키운 거고, 지금 대한민국의 사이버 테러의 이 중심이 된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제4세대와 5세대가 혼합된 이제 전쟁 중인데요. 혼합 전쟁은 이념의 충돌입니다. 재력 병력이 아니라 비정규 전사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전쟁인데요. 한 가지 예로 이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이 미국사회 지식인과 대학생을 겨냥해 펼쳤던 이 분란전과 심리전으로 미국 내부에서는요 대대적인 반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 중입니다. 이념 전쟁은요 역사 전쟁과 문화 전쟁으로 전개되는데요. 역사 전쟁의 무기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문화 전쟁의 무기는 매스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에서 이미 북한에게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촛불 집회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촛불 집회에서 청소년들이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 정권 세워내자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어 사회적으로 좀 큰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에는요 청소년이 앞장서서 헬조선을 갈아엎자라는 현수막을 들고 또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이 전국 청소년 혁명이라는 단체를 출범시키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 뒤에는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이적 단체인 통합진보당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그 17세의 학생이 교육청 앞에서 그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행평가 과제가 촛불 시위에 참여였고요. 현대사는 이 반미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이 종교제들이 너무 싫어서 그 종교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17세 학생이 그 추운 날에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지금 시국은 이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반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세대와 5세대 무기와 사고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영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지전 단계를 넘어선 기동전이며 전면전입니다. 이는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전 선동의 기동전으로 촛불 바이러스를 이용한 문화테러로 또 사회 공동체 집단 본성을 이용한 마녀 사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나왔던 그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의 영화 중에 더 헌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제 개인의 어떤 사소한 거짓말이 어떻게 의심과 불신을 만들게 되고 또 개인과 개인을 넘어서 이 마을 전체를 이제 히스테리적인 어떤 광기로 몰아넣는 어떤 과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집단적 히스테리 표적이 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 재판으로 이업을 받고 있습니다. 집단의 어떤 맹목적인 폭력성이 한 여성의 인간적인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건데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당신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이라면 이 질문에 좀 진지하게 좀 답을 해보면 이 촛불 세력의 어떤 이기적인 집단적 폭력성과 불가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전쟁의 포화 속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해방구 광장을 보시면 잘 이해되실 겁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분명 이 죽창이나 하얀병, 뭐 가스통이나 쇠파이프는 사라졌지만은 또 물대포와 체류탄도 없어졌지만은 하지만 그 비이성적인 어떤 집단 광기의 폭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 시위라고 자찬하고 있는 촛불 시위는요, 편향적 이념의 장으로 변질된 총성 없는 광기의 이념 전쟁터가 됐습니다. 순진한 믿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념 전쟁에서 협상이란 없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은요, 촛불 혁명이라는 가면으로 본색을 가리고 사회 분란을 조장하는 반란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반대한민국 세력의 해방구가 된 광장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전쟁 양상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데요. 올바른 인식과 판단이 전쟁을 이기는 기본입니다. 이념 분쟁을 통한 역사 전쟁과 문화 전쟁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역사 의식과 문화 안보 의식입니다. 이것이 제가 문화 안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문화 안보란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종북 좌파의 이념과 문화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이념과 문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무엇이 국민을 선전성동해서 신화를 만드는지, 누가 왜 신화를 이용해서 사회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지, 누가 대한민국의 이념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간파해서 대한민국 전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이 문화 안보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이념 편향성 없는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부수적인 핵심입니다. 문화는 근본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문화는 인간을 사고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또한 문화는 신화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롤랑 바르트가 해석하는 신화입니다. 즉 현대적 신화인데요. 뭐 그리스나 로마 신화가 아니라 이 현대적 신화는 바로 잘못된 믿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이런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같은 광기의 시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치와 유대인 대학살을 보시면 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 문화 안보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좌파 문화 권력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왜곡된 반대한민국 정서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보와 안보의식 범위는 이제 국가와 통일해서 문화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국가 통일 안보와 더불어서 문화 안보의 문제화 과정 혹은 담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문화 안보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문화 안보의 실패가 부를 사회적 경제적 리스크는 사회 분열과 분란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아무런 총체적 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의 이념을 부정하는 체제 전복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자유경제원 오전에 아마 남 대표님도 2016년 대한민국의 어떤 위기에 관련돼서 뭐 경제, 정치, 예술 여러 분야 측면에서 이제 위기에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 안보의 실패, 이 실패가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회 분열을 분란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체제 전복의 어떤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도는 해방구 광장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야당은 촛불 시위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있고요. 북한은 남한의 혁명 정권 수립 기회가 왔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북 세력과 애국 세력 싸움은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의 투쟁입니다. 이제라도 문화 안보 의식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요. 문화 안보 위협에 대응할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뿌리부터 부인하면서 허물고자 하는 종북 좌파 세력과 제대로 된 문화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화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이 유순한 사고와 신체를 지니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촛불 바이러스를 무섭게 전파시켜서 이 대한민국 이념과 법치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도 심각합니다. 이미 99%의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좌파 문화계는요, 남은 1%의 권력마저 장악하기 위해 실존하지도 않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공익사업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문제 삼아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의 총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최공재 감독님도 앞에 계시지만 최공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좌파 문화계 98% 정도 아니냐, 그래도 이 우파 문화계 한 2% 정도 남아 있지 않느냐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은 차은택 사건 이후로 제가 보기에는 99%가 이제 좌파 문화계가 이제 장악을 했고, 이제 1%도 요번에 이제 간당간당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절벽 앞에서 진짜 마지막 힘을 짜내서 최대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이 문화 안보 의식에 대한 강화라고 할까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깊이 좀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련의 이런 사태는요, 정치권이라든지 관련 부처의 문화 안보 인식과 의식 부재라는 문화 안보 불감증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보수 우익이든
뭐 진보 좌익이든 나름대로 이 문화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자체의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의 미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문화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5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문화 안보 위기의 심각성과 좀 반대한민국 세력의 모순과 위선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말이 많은 거겠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인데요. 혹세 무민의 좌파 문화 권력. 이 혹세 무민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좌파 문화 권력과 얼빠진 특검에게 더없이 제격인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에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을 통해서 공개된 이 블랙리스트는요. 기존 세월호 시국선언, 뭐 문재인 대선 후보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 선언자들의 명단일 뿐입니다. 이 명단은요. 블랙리스트 폭로 이전에도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지지 선언을 검색해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사이트 블로그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예술인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관련 문건이 15,697건이 나옵니다.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지지 문화예술인이라는 검색을 치게 되면 검색을 입력하면 17,367건이 나옵니다. 세월호 시국선언 문화예술인은요 3,552건이나 검색되는데요. 이들만 다 모으면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키보드 몇 개만 두들기면 나오는 공개된 자료가 무슨 블랙리스트입니까? 도종환 의원이 몸담고 활동했던 좌파 문화 권력의 선봉대장인 민해총 회원수만 10만이 넘습니다. 현 정부의 비판적인 문학의 인사가 10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총 회원 38만 명까지 포함한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문학의 인사는 적어도 30에서 40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73명의 명단만을 선택한 것은 참 어설픈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좌파 문화 권력의 음모와 조작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회 블랙리스트 문화인의 정부 지원 펑펑. 미래한국에서 2016년 11월 3일자에 나온 이 칼럼이고요. 그다음에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전술적 문화운동 그리고 최공재 감독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특검은 좌파 문학의 대변자들인가 같은 이제 칼럼을 좀 참고해 보시면 더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근거로 한번 접근해 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문화예술계 관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99%의 좌파 문화 권력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는지 아니면 1%의 우파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는지 물론 그 1%의 우파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한다 할지라도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전문예술단체에 하며 3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파 문화예술인 단체에 이런 단체가 있기나 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개인들은 솔직하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지원 자격이 되는지 말입니다. 모두가 이 좌파 문화예술인인데 어느 좌파 주고 뭐 어느 좌파는 안 준다는 게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개인 지원 그 자격자들의 어떤 자격 기준도 있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즉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이 자격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올라와 있는 영화, 그러니까 가로 이름 있고 옆에 이제 가로 안에 이제 영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어떤 친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촬영 스텝, 아니면 음향 스텝, 조명 스텝, 뭐 분장 스텝 이런 친구들입니다. 즉 이런 친구들이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 사업을 신청할 일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도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나름대로 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고 마치 훈장처럼 이걸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나도 블랙리스트 명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블랙리스트라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 멋진 프레임을 얻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수준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한요, 제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좀 이 코스 자체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국가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자체를 입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입력 후에 1차, 2차, 3차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요, 그 심사위원단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심사위원단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나 우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를 균형화시켜 놨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평양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균형화시켜 놨기 때문에 5대5 정도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적용시켰다? 이미 사단이 났어도 몇백 번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뭐 그런 반응들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문화예술계에 대한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예술 재정이라고 할까요? 한 6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가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다 지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100건 정도 예산, 한 그 중에서는 5% 정도가 좀 지원을 받는 거, 95%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어떤 핑계거리가 바로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이제 좀 그런 좀 황당한, 좀 어이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어떤 코스프레는 좀 집어치우고 본인의 어떤 이 실력이라고 할까요? 본인의 어떤 능력 자체를 좀 키우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뭐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검에서 블랙리스트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뻘짓이죠. 제발 이런 뻘짓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리스트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블랙리스트와 문화예술 지원 사업 선정 리스트를 대조하면 아주 손쉽게 답이 나옵니다. 좌파 문화 권력과 특검은요, 왜 이리도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여론 몰이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블랙리스트가 음모론이기 때문이며 사회의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선동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리스트는 없습니다. 해도 파도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 갖고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도정한 의원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게 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어떤 실체를 확인하는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는 1%의 문화 권력까지 흡수하려는 좌파 문화 권력의 전략입니다.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서울연극협회 2차 시국 선언문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론 이 과장급 이상 간부 모두에게 부역자 프레임을 씌워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장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관의 어떤 부분도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급 이상 간부 모두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문화생태계 중추를 장악해서 문화권력 시스템의 완성체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장악 이후에 요소야대의 국회를 통해서 문화예술 지원 기관의 독립성을 법제화하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사용했던 문화권력 장악 전략의 평행 이론이고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생태계 최고 포식자가 되어서 6조 9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먹거리로 만들고 이 구복지게를 찾는 문화예술인을 줄 세워서 권력 창출과 유지를 위한 좌파 월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반하장의 선전선동,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이야기인데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똥산 주제에 이 매화 타령하는 꼴이 가관인데요. 이 진보 자익이 염치 없는 부류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도가 이렇게 좀 심각한 줄로는 몰랐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베마 수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요, 국정 수행을 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문화융성과 한류 세계화를 위한 마중물인데요. 재단 설립과 모금은요,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들의 삶 향상을 위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기업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강제적인 출연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마다 국정 과제에 대해서 재계의 참여와 모금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이 재계에서 돈을 뜯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정당한 국정 과제로 수행했던 재단 모금 사업이 왜 박 대통령의 공익 사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로 규정되는 것인지 이는 검찰의 여론 수사이자 이중 작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익을 추구할 목적도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요 재임 기간 단 돈 1원의 개인적 취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개인 비리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어떤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수행과 최순실의 개인 비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의혹으로 이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과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차기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중단하고 기업들에게 어떠한 협력도 부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특검의 과잉 수사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정치 검사들은요. 1월 18일입니다. 내년 1월 18일에 개봉되는 이 한재림 감독의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업들을 통해서 농민을 위한 어떤 1조 원의 기금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이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요. 내년 대선을 두고 이제 포퓰리즘을 앞세워서 이 표머리를 좀 나선 것인데 정말 이 국회의원들은 좀 무지, 무용의 좀 산무의 완전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대 정부 기업 출연 공익 사업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5,300억 원입니다. 무죄입니다. 노무현 정부 1조 9천억입니다. 무죄입니다. 박근혜 정부 770억. 여기서 운영비 30억을 썼고요. 지금 통장에 그대로 잔액 740억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는 탄핵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이 아웅산 테러 순직자 유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정경련을 주도해서 한 598억 원을 대기업으로부터 이 모금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요 대북 비료 사업으로 이 경제 단체에 100억 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는요 이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고 삼성그룹에서 8천억 원을 출연을 했고요. 이 현대차도 이 글로비스 주식 1조 원을 또 출연했습니다. SK그룹은요 전국 무료 급식소 설립을 해서 1,000억 원. 이명박 정부도 이 미소금융재단 설립을 유도하면서 기부금을 2,659억 원 정도를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 770억은 어디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창피한 어떤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정부에 사라진 공적 자금은 69조 원입니다. 결국 이 돈은 정부가 이제 공적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판단해서 국민 혈세로 2027년까지 매년 2조 원씩 갖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00조 원의 국민 혈세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된 것이죠. 노무현 정부 때도 예의는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본인, 측근, 친척, 당시 여당이 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비리 종합 백화점인데요. 무엇보다 이 노무현 정부 최대 의혹 사건이라고 할까요? 바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다 이야기는요. 4천억 원 상품권 시장을 최대 63조 원 시장으로 키운 초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여기에 좌파 문화 권력의 사령관인 이 명계남 씨가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천문학적인 이 비자금을 누가 어디에 숨겼는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모든 의혹은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덮인다는 것, 덮여진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산 사람들의 죄는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이 법을 지키는 또 이 헌법을 수호하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요. 차은택은 좌파 문화 권력 시스템 만들어낸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영화 중에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장준환 감독이 이제 2013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그 아버지들 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죽이는 아버지들 밑에서 그 아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저는 이 차은택 같고요. 그 아버지의 어떤 존재가 바로 명계남 문성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본다면 차은택은 제2의 명계남일 뿐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8조 3천억 원가 그 4억 5천만 불, 그러니까 5,436억 원을 지원해서 핵 개발을 시킨 문재인과 박지원도 대통령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제 태용호 정공사가 이 이야기를 증명하지 않았다면 어찌했을까 아찔합니다. 특히 이 유병원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 준 것이 바로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그 당시 이 유병원 씨가 부채가 아마 3,673억 원 정도였는데요. 2005년에 3,600억 원의 이 채무를 탕감시켜 줍니다. 3,673억 원에서 3,600억 원을 채무가 이제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2007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임기 한 달을 남기는 시점에서는 법원 인가로 754억 원을 탕감시켜 줍니다. 이 출처 전화를 통해서 1,155억 원의 채무가 탕감된 건데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중심에 있었던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박 시장은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000억 원, 아름다운 가게 740억 원, 희망 제작소 70억 원 가량 등 박 시장이 모은 불법 모금만 1,8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기업들의 기부금이 참여연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보험금의 성격이 짙었다는 것은 재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는 자신들만 옳다고 믿는 이 시민사회 단체의 위선과 이중잣대 그리고 특권 의식입니다. 이를 뿌리 뽑아야 하지만 시민운동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류 육성 산업과 이 문화 융성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2015년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류 문화 콘텐츠 수출 효과는 3조 2천억 원이었으며 한류 생산 유발 효과는 15조 6,124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사업의 성과입니다. 왜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까? 문화융성은요, 문화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의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화창조 융합 벨트인데요. 그러나 최근 차은택 사건으로 이 문화 정책의 대부분이 자초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합리적인 사고로 좀 판단해야 합니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바로 창조 경제와 문화 산업입니다. 문화 융성 사업은요, 역대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그 어떤 정책보다도 단연 최고입니다. 문화 대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설계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 정책의 선택과 방향은 옳았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이 불법 행위자는 법으로 명백하게 단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정책을 단죄하고자 하는지, 사람을 단죄해야 할 문제로 정책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문화융성 사업에 진행됐던 3천억 자체의 이 문화지원금이 공중에 떴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광주에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이 나름대로 이 플레이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좀 그런 방법들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장독 안에 파리 한 마리 빠졌다고 그 장 다 버리는 행위는요, 그 장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짜기 위해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이 문화 정책 사업들을 다 없자고 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류 산업 육성을 포함한 문화 육성 사업은요,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문화 육성 사업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기고요, 사실은 선동을 이깁니다. 대통령은 탄핵받을 죄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고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집단적 광기의 폭력, 바로 촛불시인데요. 미친 언론들은 이 촛불시위를 문화축제라고 합니다. 아래 사진들을 보십시오. 진정 문화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문화축제라고 느껴지십니까?
이 낡고 좀 비열한 어떤 수법에 더 이상 좀 속지 말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진들은 이 촛불시위 주동자인 종북 좌파의 실체와 목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셈을 모르는 국민들이 미친 언론들의 이 조작과 왜곡 선동에 속아서 부화 내동한 것입니다. 촛불시위의 민낯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단두대와 대통령의 잘린 머리로 공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대통령을 무덤에 묻는 퍼포먼스,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을 오랏줄에 묶고 환희하는 사람들, 트랙터와 화물차를 수백 대 동원하는 사람들, 탄핵 소추안 통과에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 이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진 광기의 카니발이고 이것은 분명 인간성을 말살하는 폭력 시위의 풍경입니다. 촛불 시위는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반란이자 폭동입니다. 미친 언론에 선동당한 대중들의 만용이고요. 마녀 사냥입니다. 집단 지성은 사라지고 집단 감성이 지배하는 광장의 모습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더욱 과간인 것은 광화문 촛불 노벨 평화상 추진 포럼입니다. 오늘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한국노벨재단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포럼은요, 1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이 노벨 평화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김정은한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녀 사냥의 광장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법질서 안에 있어야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대중 독재에 빠져 있습니다. 보수를 거대한 횃불로 불태워버리고 혁명을 추진하자는 문재인의 발언을 듣고 있자면 남북을 걸친 일종의 통일전선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까지 듭니다. 사법 절차에 따라서 유죄가 선고된 것도 아니고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벌써부터 여러 사람을 죄인인 양 몰아붙여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도 인권도 이성도 광기의 불길에 의해서 태워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온병 사태 당시에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어느 연예인은 지금은 이름을 개명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아야 사람은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뼈저린 자성과 자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인민이 곧 분노한 신이다. 이 말은 국제적인 한반도 전문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브린이 미국의 외교부 전문지인 포린 폴리스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야수가 인민이 지배한다며 현 탄핵 정국을 논평했습니다. 촛불 시의 인원수 뻥튀기는 공상과학 소설이니까 그건 좀 입 아프게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민중혁명 시위대 총사령관인 박원순 시장이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준 돈만 최소 138억 원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한 진보 단체를 보겠습니다. 전국 규모 단체가 126개고요. 지역 단체 46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만 총 697개 단체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월호 시위 당시 박 대통령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시위권 김용호 씨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은 방송 진행자가 됐습니다. TBS 라디오 진행자 겸 리포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북 좌파들의 역겨운 출세 패턴입니다. TBS 방송국은 서울시에 산합니다. 촛불 시위의 천문학적 비용은요, 특정 세력과 특정인을 위한 지독한 혈세 낭비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시위인지 차가운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MBN은 태극기 집회를 왜 보도하지 않느냐는 시청자 항의에 비상식적인 집회를 우리가 왜 방송해야 하느냐고 답변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노인네들이 길거리에 나왔다고 비하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동요되지 마세요. 프랑스의 로스푸코라는 학자는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그러나 큰 불은 바람이 불면 활활 타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태극기는 큰 불입니다. 태극기는 산불입니다. 애국의 바람이 불어오고 침묵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분노한 촛불은 보고 분노한 태극기는 보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촛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반성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는 농아의 촛불들이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제대로 보고 좀 제대로 듣기를 염원합니다. 번개탄은요, 빨리 불 붙고 순간 화력은 좋으나 지속성은 없습니다. 반면 연탄은 불 붙기는 어렵지만 한번 붙으면 좀 오래 갑니다. 결국 이 번개탄은 연탄의 이 불쏘시개 역할뿐이 못하는데요. 탄핵 정국도 이 번개탄 같은 촛불이 불을 붙였지만 마무리는 연탄 같은 태극기가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프레임의 진실과 거짓, 표현의 이제 자유와 다양성인데요. 바르게 알도록 하고 바르게 판단하도록 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무거운 책임이 바로 우리 언론에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모든 것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의 방향을 지배하는 것이고 대중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념 싸움이란 무엇보다 프레임 싸움입니다. 프레임 싸움에서 지면 이미 절반은 진 것입니다. 우파는 이 프레임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먼 정치꾼들과 암적인 언론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중들의 생각을 선동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프레임을 점령하기 위한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만든 것은 JTBC 태블릿 PC 한 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PC 화면을 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라고 방송하면서 통일 대박론이 발표된 드레스덴 연설이 사실은 무당의 작품이라는 식의 유언비어가 확산됐습니다. 이후 샤머니즘 스캔들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대중들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덫에 걸렸습니다. 프레임 싸움에서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은 악용되고 있습니다. 월터 프리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에 의한 민주주의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종북 좌파들은요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헛소리입니다. 내로남불의 사고로 그들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와 그들만을 위한 다양성만 존재합니다. 그들과 다른 의견이나 생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가당착과 건강부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국의 위안부를 집필한 박유화 교수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출판의 자유나 발언의 자유마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는요 어느 정치가가 요구한 박 대통령을 내려오라는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계획된 공연은 취소되었고 윤복희 씨는 극장 배상과 함께 이 관객들에게 표값을 모두 환불했습니다. 촛불 시위 비난 발언으로 1,050분과 의류 브랜드 자라의 불매 운동이 있었습니다. 체조 선수 손현재는요 늘품 체조 시연의 동영상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수혜자로 낙인 찍혀서 마녀 사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북 좌파는 내로남불의 편협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위선의 가면을 직시한 폴란드 출신 북한 인권 운동가 요한나 호사낙은요 남한 종북 좌파는 외국에서 조롱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경로가 편향적이며 항상 집단으로 여론을 내고 다른 의견은 묵살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기타리스트 그 신대철 씨를 보게 되면요. 이 SNS를 통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아버지 신현중의 노래 아름다운 강산을 불렀다면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습니다. 심지어는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본인과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중을 위해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가수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요.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의 2017년 지경 예산을 특정 3개의 상영관 서울 인디스페이스하고 강릉의 신영극장 그리고 대구 5호극장에 각 1억 원씩 지원금을 주라고 비호 발언했습니다. 이 3개의 극장은요. 반대한민국, 반정부, 반사회적인 어떤 작품만 중심적으로 상영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강릉 신영극장은요. 독립영화 전용관이 아닙니다. 또한 대구 5호극장은 전용관 지원 기준 미달과 운영시설 문제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 지원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을 위해서 상영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권에 따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상영관 존재가 과연 독립영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2016년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회를 맡았던 배우 권혜호 씨는 무대에서 참 영화 보기 좋은 날씨다. 탄핵하기도라는 이런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요. 이날 다양성이란 말도 쓰지 말자. 그리고 극장 티켓 값에 의무적으로 내는 3%의 영화 발전 기금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되면 이 자파문화 권력의 어떤 이 실제적인 어떤 힘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영화 발전 기금은 전부 독립 영화를 위해서 쓰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정환 의원은요. 비선실세 최순실 라인이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사태에 개입했다는 아닌 말고식의 허무맹랑한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반합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종북 좌파의 프레임에 말리지 말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상식이라는 오만,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 또 그 갇힌 프레임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됩니다. 이제 갇힌 프레임을 깨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동 언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도구와 이 선거용 기획영화인데요. 이 선거용 기획영화에 관련돼서는 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이 발족하면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좀 다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렇게 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이 이제 더 걱정입니다. 문화 전쟁의 최고 격전지는 단연 영화입니다. 이 대표적인 선동 매체가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영화 스파르타쿠스, 로마의 휴일 등을 쓴 이 좌파 성향 극작가 날튼 트렘보는요. 제갑을 하는 작가라면 누구나 각자 방식대로 전투를 일종의 게릴라전을 감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존 하워드 로스는 사상전쟁에 있어서의 영화라는 책에서 작가로서 여러분은 공산주의 전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쓰고 있는 모든 대본에 공산주의 원리가 5분간 당 노선이 5분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은 국뽕 대 민뽕 그리고 국가 영화의 어떤 격전이었습니다. 결과는 민뽕과 국가 영화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좌파 영화계의 실체를 가시적으로 밝혔다는 점, 그리고 좌파 문화 권력이 권력 창출을 위해서 영화를 정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 라인업인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와 극영화를 구분해서 좀 개요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큐멘터리 부분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판하기 시작한 이 반대한민국 영화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집중 포화를 쏟아낼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가 제작한 자백은요,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의 목적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선동입니다. 현재까지 14만 3,632명의 관객이 관람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이재정 의원, 그리고 김현 전 의원, 그리고 민변이 도움을 준 영화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절대 대한민국의 내일은 없습니다. 무연 두 도시 이야기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의 목적은 노스텔지아 마케팅을 통한 친노와 친문 직결입니다. 현재까지 19만 2,153명의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이 자백과 무연 두 도시 이야기는 아직까지 상영 중입니다. 세월호 X입니다. 저를 크리스마스의 악몽에 빠뜨렸던, 그리고 지금도 이 휴증에 빠져 있는 세월호 X인데요. 네티즌 자료가 12월 25일 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상의 러닝타임은 8시간 49분입니다. 영화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세월호 선동입니다. 현재까지 429만 8,664회가 조회되고 있습니다.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은 내년 1월 10일 날 개봉 예정인데요. YTN, MBC 언론인 해직 사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해직 언론인들이 시선에서 그들만의 좀 주장이 표현되고 있어서 다큐로서의 균형감은 없습니다. 특히 뉴스타파의 인물들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편향적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극장 개봉을 위한 대규모 이 스토리 펀딩 중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마리오 감독이 내년 이제 4월 개봉 예정으로 이제 제작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2012년 국정원 선거 개입을 다루고 있으며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 자살한 광주 출신의 고 이남종 씨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선동입니다. 딴지일보가 제작하는 프로젝트 부, 정말 부럽습니다. 딴지일보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이 펀딩을 조성했는데요. 무려 20억 원이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3편에 20억 원이면 거의 블록버스급 이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올해 개봉을 할 예정이었으나 작업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이제 내년으로 다 넘겼다는데 그 이유가 진짜인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인텐션이라는 영화와 그다음에 2012년 그리고 저수지가 이제 차례로 개봉될 건데요. 이 인텐션이라는 영화가 참 재밌습니다. 세월호 X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인텐션을 만든 감독과 세월호 X를 만든 자로 감독은 한 팀입니다. 같은 팀인지 다른 이야기를, 세월호에 대한 어떤 진실이라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선동을 할 목적이 있다는 거겠죠. 뭐 쉽게 판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월에 김어준 파파이스에서 김어준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선언했는데요. 그 밖에 다른 주제로 2편의 다큐를 더 제작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이 소셜 펀딩으로 현재까지 20억 3천만 원을 확보했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블록버스터 다큐멘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텐션은요, 김지영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김지영 감독이 누구냐면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00년 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내년 봄 시사 예정이고요. 세월호 원인 규명을 다루고 있는데 영화의 목적은 세월호가 고의로 침몰했다는 설을 주장하고 있는 선동입니다.
2012년은요 내년 개봉 예정입니다. 2012년 대선을 다루고 있는데요. 2016년 중에 개봉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 중이었다가 내년으로 개봉이 미뤄졌고요. 영화 목적은 부정선거 선동입니다. 저수지란 영화는 내년 2월에 개봉 예정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주진우 기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친 김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좀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다음으로 극영화 부분인데요. 먼저 판도라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CAC 엔터테인먼트는요. 2013년에 설립된 부산국제영화제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이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지인입니다. 묘한 관계입니다.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전 대표가 영화를 관람한 뒤에 비록 원전 사고 확률이 수백만 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요 국내 전기 생산의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무작정 없애기보다 이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화의 목적은 정부 불신과 공포감 조성인데요. 제작비 155억 원의 CG 재난 영화를 보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에도 눈물을 아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광해 관람 때의 이 전개와 좀 비슷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더킹이라는 영화입니다. 내년 1월 개봉 영화인데요. 이 정치 검사를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A급 배우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뭐 정말 연기를 잘해서 A급이 아니라 잘생기고 잘 나가니까 A급. 이 A급 배우들 데리고 104억짜리 재현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 영화를 필두로 해서 반대한민국 극영화들이 이제 줄줄이 선보일 예정인데요. 공조라는 영화가 또 내년 1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감성적 민족주의 분단 영화로 못난 대한민국 형사 유해진 씨가 이 역할을 하고요. 멋있는 북한 형사의 어떤 공조 수사를 하는데 멋있는 북한 형사 현빈 멋있기는 멋있더라고요. 참 시대착오적인 어떤 영화입니다. 의형제 2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국에서 의형제 2 같은 영화가 나온다는 게 그래도 만듦새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웰메이드는 웰메이드인데 다루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는 5.18 소재의 영화입니다. 당시 사태를 취재한 독일 기자와 그와 동행한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지난 6월에 그 촬영이 들어갔는데 외압을 우려해서 캐스팅 외에는 일체의 내용을 지금 밖으로 알리지 않고 있답니다.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외압이라는 포장지로 싸고 있는 것입니다. 쇼박스가 투자 배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VIP는 북한에서 온 VIP가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을 받고 그를 이제 쫓는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미국 CIA와 대한민국 특별수사팀 그리고 국정원 등이 주체로 등장하는데 좀 영웅적 묘사는 아닙니다. 비판의 어떤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집중해야 될 영화죠. 특별시민. 배우 최민식이 3선에 도전하는 서울시장 역을 맡는데요. 권력을 기르려는 정치인들의 암투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화의 목적은 정치 불신입니다. 이 영화도 쇼박스가 투자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열이라는 영화입니다. 정치인과 건경을 넘어서 이번에는 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궁에 빠진 한 사건을 맡은 이 군 수사관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음모를 알게 되는데 이 거대한 음모를 알게 되는 어떤 설정인데 이제 송강호 씨가 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도 쇼박스가 투자 배급을 맡았습니다. 1급 기밀도 군 비리를 파헤친 작품입니다. 1급 군사 기밀을 취재하는 이 열혈 기자와 이를 막으려는 군 조직의 대결을 담고 있습니다. 리틀 빅 피처스가 투자백을 맡았고요. 재심이란 영화는 내년 2월 개봉 예정입니다.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 운전사 살인 사건을 소재로 사법 권력과 경영의 이 안일함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이란 영화인데요. 한 아버지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악정고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작 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 판도라는 영화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모태펀드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다가 뭐 지원을 못 받았다는 뭐 이야기로 지금 언론 프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결과 이 판도라 자체는 모태펀드를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뭐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 뭐 어떤 외압이 있었다라는 식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임을 향한 행진곡입니다. 주인공이 김부선 씨입니다. 영화배우 김부선. 도시가스 전사.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 영화. 지금 광주에서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임을 향한 행진곡. 5.18 소재로 영화로 5.18 소재 영화인데요. 이 주인공으로 이 김보선 씨가 나오고 있는데 1980년 5월 의문사한 아빠와 그리고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 살아가는 엄마 그리고 이제 둘 사이에 태어난 국민 개구먼 딸 희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2017년은요 좌파 영화계의 전면전입니다. 다만 영화계에서는 이 작품들의 완성도를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영화들은 대한민국의 이념을 부정하고 있고요. 정부를 부정하는 문화 테러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태풍 같은 이 피해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문화안보 이번에는 절대 질 수 없다.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종북 좌파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선동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말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미국보다 북한 먼저 방문하겠다. 개성공단 즉각 재개하겠다. 사드 배치 전면 재검토하겠다. 탄핵 안 되면 혁명하겠다. 국정원 폐지하겠다. 역사 교과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가짜 보수 횃불로 확 불태워버리겠다. 언론 개혁하겠다. 정권 교체로 대통령과 새누리당 공범들에게 확실하게 형사 책임을 물겠다. 그리고 국가 대청소 필요하겠다. 국가 대청소를 하겠다. 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리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을 활용해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대한민국 내 외부 모두 어려운 시국에 국민 생명에는 위협이 되고 북한 정권에는 도움이 되는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을 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문화 전쟁 중입니다. 조작, 왜곡, 선동, 언론을 통한 문화 테러와 촛불과 광장을 통한 문화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문화에 대한 학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문화 안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전통성과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는 부패한 정치꾼들과 종북 좌파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하는 언론과 검찰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권력 창출입니다. 문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안보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좌파 문화 권력을 주시하고 감시해야만 합니다. 셋째, 좌파 문화 권력에 대항할 전문 문화안보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권력 생태계 균형과 이 정상화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제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 문화의 미래는 없습니다. 문화를 제대로 바라보고 성찰할 때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한 발자국을 앞선 인식만이 실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확한 인식이 정확한 실행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집어등을 바라보며 죽음을 향해 달려드는 오징어 떼는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안보 더 이상 늦어지면 집니다. 문화안보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멈추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이기는 힘은 오직 법과 원칙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으로 행진해야만 합니다. 다가오는 2017년의 문화전쟁, 이번에는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1년 동안 자유경제원 리버티 홀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 1시간을 꽉 채워본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예.